안녕하세요. 두 번 다시 겪고 싶지 않은 끔찍한 일을 겪었던 40대 남자입니다. 사람의 인생은 정말 예기치 않은 순간에 의해 180도 바뀌기도 하더군요. 전 아주 우연한 계기로 불구덩이 앞에서 뒷걸음질 칠 수 있었는데요. 생각만 해도 끔찍했던 그 일로 인해 저뿐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도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답니다. 제 인생에 잊지 못할 상처를 안겼던 그 일에 대해 지금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저희 아버진 작은 출판 사업을 하셨습니다. 저와 남동생이 성인이 된 후론 사업을 다 정리하시고 현재 가치로 30억가량 되는 건물을 사서 월세를 받으며 어머니와 편히 지내기 시작하셨죠. 그래서 집이 대단히 부자는 아니었지만 평범한 집들보다 조금은 넉넉하게 살았었어요. 동생은 미술계의 길을 걷게 됐는데 전 어릴 적부터 공부가 재밌더라고요. 다행히 공부머리가 없는 편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특출난 편도 아니었기에 코피 터지도록 공부를 열심히 했었죠. 성격이 워낙 내성적이고 재미가 없어 전 친구도 많이 없었는데요. 10살 때인가 그때 처음 같은 반이 된 심술보 녀석 하나가 자꾸 절 건드리고 무시하더라고요. 야, 유치하게 힘 좀 세다고 친구를 건드려? 너 내가 진짜 주먹 맛이 뭔지 보여줘? 이 한심한 놈아. 그때 절 도와준 또 다른 같은 반 친구가 있었습니다. 신경민이라는 친구였는데 엄청 활달하고 싸움도 잘하는 친구였죠. 그 일을 계기로 우린 많이 친해졌습니다. 경민이가 나서서 절 많이 챙겨줬거든요. 자연스레 우린 절친이 되었고 학년이 올라가 반이 달라져도 여전히 중마고우 사이였죠. 우린 중학교, 고등학교도 같이 올라갔고 그때도 같은 반을 무려 4번이나 했었어요. 그래서 우린 더더욱 바늘과 실 같은 사이가 될 수 있었답니다. 내성적인 저였지만 경민이 옆에 있으면 말도 많아지고 평범한 남자애처럼 가끔 이 자식 저 자식 하는 험한 말도 친근감 표시로 내뱉을 수 있었죠. 전 학년이 올라갈수록 1등도 자주 하며 공부에 더 파고들었는데요. 경민이 노력을 하긴 했지만 공부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난 집 사정 때문에 학원도 못 다니고 공부할 환경도 안 되잖아. 어쩔 수 없지 뭐. 사정이 어려웠던 경민이를 위해 전 제 시간을 쪼개 경민이를 집으로 불러 함께 공부를 하곤 했어요. 제가 학원에서 배운 것도 알려주고 필기한 노트도 빌려주었고요. 그 덕에 경민이는 상위권에 못 들어도 중위권 정도의 성적은 유지할 수 있었어요. 모범생 친구 하나 둬서 내가 얼마나 좋은지 아냐? 고맙다 용이야. 난 가뜩이나 머리도 안 좋은데 너 아니었으면 진짜 여태 성적 바닥을 기고 있을 거야. 경민이가 저희 집에 자주 놀러 왔기에 저희 부모님도 경민이를 예뻐해 주셨습니다. 제 동생도 형형 하면서 꽤 사이가 가까워졌죠. 어머닌 경민이와 경민이 여동생을 위해 반찬도 종종 싸주셨고 아버진 경민이에게 가끔 용돈도 주시곤 했어요. 아저씨, 전 아저씨 아들도 아닌데 왜 자꾸 용돈을 주세요? 감사는 하지만요. 내 아들 친구면 나한테도 아들이지 뭐. 뭐해? 어른 손 부끄럽다. 그걸로 맛있는 거 사 먹고 앞으로도 우리 용이랑 친하게 잘 지내고. 알았지? 공부 좀 열심히 하고. 저희 가족이 경민이를 그렇게 더 신경 썼던 건 경민이네 가정사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경민이는 어머니가 안 계셨는데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에 소위 말하는 건달이셨어요. 건달은 무슨 뭣도 아닌 삼류 양아치야. 건달 따까리. 경민이는 자기 아버지에 대해 이렇게 말하곤 했죠. 예전엔 교도소도 2번 다녀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땐 어머니가 계셔서 경민이와 경민이 동생을 돌봐주셨는데 유일하게 자식들을 챙겨줬던 경민이네 어머니도 그만 돌아가시고 말았죠. 경민이네 아버진 경민이 동생에겐 손을 대지 않았지만 경민이에겐 종종 손찌검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자기 아버지에게 당해 엉망이 된 경민이가 동생까지 데리고 저희 집으로 도망쳐 온 적이 있었어요. 용이야, 나랑 내 동생 좀 여기 있게 해줘. 아저씨, 아줌마, 저희 잠깐이라도 여기 좀 있게 해주세요. 이러다 저희 아버지한테 큰일 날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경민이네 아버진 술을 먹고 들어와 그날따라 심한 손찌검을 했던 겁니다. 그때 저희 부모님은 자식에게 손을 댄 경민이네 아버지에게 크게 분노하셨어요. 두 분은 경찰에 신고를 하고 경민이와 경민이 동생을 저희 집에서 보호해 주셨죠. 그런데 얼마 뒤 아주 기가 막힌 일이 발생했습니다. 경민이네 아버지가 조직 생활에 안 좋은 일에 휘말려 그만 돌아가시고 말았던 겁니다. 그때 경민이도 경민이 동생도 정말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 부모님은 아예 경민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동생과 함께 우리 집에서 지내라고 말씀하셨죠. 물론 우리가 가족은 아니니 평생 살아라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둘 다 미성년자인 애들을 어떻게 내보내겠니? 너희 아버지가 남기신 전세집 보증금은 우선 잘 가지고 있다가 너 성인 되면 나가서 집 구하는 데 쓰거라. 감사합니다. 아저씨, 아줌마. 그렇게 저희 집에서 지내며 아버진 경민이네 남매를 학원까지 보내주셨어요. 늘 저와 동생을 부럽게 봤던 두 사람이 안타까우셨던 거죠. 그리고 경민이가 저희 집에서 지냈던 1년이 조금 넘는 시기가 하필 저와 경민이가 고2, 고3이던 때였기에 아버진 경민이의 수능도 걱정해 주셨던 겁니다. 다만 나중에 직장인이 되면 꼭 갚으라는 조건을 거시더라고요. 난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생각한다. 공짜가 습관이 되다 보면 사람을 망치게 되더라고. 여기서 생활하는 것까진 아이들을 잘 키워낼 의무가 있는 한 사람의 어른으로서 충분히 도와줄 수 있다만 학원빈 직장 들어가면 다 갚아. 그렇게 약속한다면 이 아저씨가 도와주마. 경민이와 경민이 동생은 감사하다며 눈물을 뚝뚝 흘리더군요. 두 사람이 저희 집에서 지내는 내내 저희 어머니는 자식들과 두 사람을 전혀 다르게 대하지 않으셨고 저도 여전히 제 시간을 쪼개 경민이의 공부를 도와주었답니다. 제 동생도 두 사람을 전혀 군 식구 취급하지 않고 편하게 대해줬고요. 시간이 흘러 전 서울의 명문대 합격했고 원래는 성적이 좋은 편이 아니었던 경민이는 그래도 수도권의 4년제 대학에 합격할 수 있었답니다. 그때 아버진 경민이에게 첫 등록금까지 내주셨어요. 그동안 열심히 공부한 거 기특해서 주는 아저씨 선물이다. 합격 축하한다. 이후 경민이는 약속대로 작은 전셋집을 구해 동생과 집을 나갔습니다. 어차피 합격한 대학이 저희 집에서 다니기에 많이 멀어 집을 나가야 했으니까요. 다행히 그곳은 서울은 아니라 저렴한 전셋집을 구할 수 있었고 경민이는 집 구하고 남은 돈을 생활비와 학비에 보태며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해서 자립해 나가더라고요. 또 부모님은 경민이 동생이 대학에 갈 때까지 여전히 학원비를 지원해 주셨고 경민이 동생이 경민이와 똑같은 대학에 붙었을 땐 마찬가지로 또 첫 등록금을 내주셨답니다. 감사해요, 아저씨. 저희가 이 은혜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그래, 꼭 훌륭한 어른 돼서 이 아저씨 실망시키면 안 된다. 아저씨가 바라는 건 니들이 제대로 된 어른으로 자라는 거, 그거 딱 하나야. 경민이는 학교를 다니는 동안 학비나 생활비가 모자라다며 제게 몇 번 도움을 청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께는 더는 손 벌리기 죄송하다면서요. 전 아버지가 학비를 내주셨고 학교 간판으로 과외라며 용돈벌이도 적지 않게 했었기에 흔쾌히 돈을 빌려줬습니다. 물론 그건 제게도 큰 돈이었지만 경민이의 사정을 잘 알기도 했고 경민이보다 조금이나마 운 좋게 태어난 만큼 친구의 힘듦을 나눠주고 싶었거든요. 아마 어릴 적 경민이가 절 도와줬던 기억이 오래오래 남아있어서 더더욱 그랬던 것 같아요. 경민이와 경민이 동생은 대학을 졸업한 뒤 각각 서울의 자취방을 구해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돈을 모아 부모님께 빌린 학원비를 전부 갚았죠. 또 경민인 제게도 빌려갔던 돈을 전부 갚았어요. 부모님은 경민이와 경민이 동생에게 도와준 첫 대학 등록금은 돌려받길 사양하셨습니다. 그건 우리 선물이었다.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 너희가 기특해서 주는 선물. 비록 힘든 일도 있었겠지만 이렇게 너희를 도와주는 사람도 있다는 걸 항상 잊지 말고 늘 인생을 열심히 살아야 한다. 그거면 우린 더 바랄 게 없어. 두 사람은 저희 부모님과 저에게 정말 고마워하며 직장 생활하면서도 가끔 저희 집에 찾아와 시간을 보내고 갔습니다. 한 번씩 저희 부모님께 선물도 하면서요. 저는 석사 과정까지 마친 뒤 대기업 연구원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만나 술 한잔할 때마다 경민인 이런 농담을 하기도 했어요. 야, 대기업 연구원이 이런 평범한 중소기업 회사원 나부랭이랑 어울려주고 아주 영광이다, 영광. 그래 임마, 영광인 줄 알아. 그런 농담도 친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록 바빠져서 저만큼 자주 만나지 못했지만 그렇게 우린 가끔 만나 농담 따먹기도 하고 술도 한잔하며 여전히 가깝게 지냈어요. 저는 경민이도 경민이 동생도 어릴 적 힘들었던 만큼 잘 살길 바랬습니다. 가정도 꾸리면서요. 그런데 경민이는 나이 36에 한번 파혼을 당하고 말았죠. 내가 직업도 별 볼 일 없고 고아라서 싫댄다. 아니, 차라리 평범한 고아면 낫기라도 하지. 범죄자 아버지를 둔 주제에 감히 누굴 넘보냐고 나한테 막 소금을 뿌리더라. 난 내 입으로 말한 적 없었는데 그 집에서 내 뒷조사를 해봤대. 여자친구도 우리 아버지가 범죄자인 줄은 몰랐다면서 바로 이별을 통보하더라고. 내가 뭐 좋아서 그런 부모 뒀냐? 어? 나 진짜 너무 힘들다, 용이야. 야, 잊어버려. 네가 얼마나 괜찮은 놈인데. 네 절친이 내가 보장한다. 분명 너라는 사람의 진가를 확실히 알아봐줄 더 좋은 사람이 있을 거야. 야야, 술이나 마셔. 오늘 양주 한번 까자. 이 형이 특별히 쏜다.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그 녀석의 잘못도 아닌데 참 속상하더군요. 저는 바쁜 시간을 쪼개 경민이를 위로해 주려 많이 노력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저희 아버지도 경민이를 집으로 불러 술잔을 따라주시더니 어깨를 두드리며 이렇게 말해주시더라고요. 널 잘 알지도 못하면서 비난부터 하고 보는 사람들 신경 쓸 거 없다. 그냥 인연이 아니었을 뿐이야. 그러니까 억울함에 빠져 살지 말고 그냥 차라리 네가 운 좋게 오래가지 못할 인연을 빨리 정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거라. 힘들 땐 언제든 우리 집에 와서 밥도 먹고 잠도 자고 가고 너한텐 우리가 있잖니. 어머니 또한 그 뒤 경민이를 자주 불러 따뜻한 집밥을 자주 해먹이셨습니다. 그렇게 가족들이 노력하고 시간도 많이 흐른 덕에 다행히 경민이는 예전의 밝은 모습을 많이 찾을 수 있었죠. 그렇게 경민이가 파혼한 지 3년 뒤 어느 날 경민이가 제게 갑자기 소개팅 제안을 해주더라고요. 우리보다 1살 어린 사람인데 직업이 간호사야. 내가 파혼당하고 마음 다스리고 싶어서 나가던 독서 모임에서 만난 사람인데 사람이 정말 유쾌하고 괜찮더라고. 거기 모임장이 좀 이상해서 우리 둘 다 금세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좋았던 사람들 몇 명이선 가끔 만나곤 했었어. 그래? 그렇게 좋은 여자면 네가 만나지. 왜 나한테 만나래? 난 그때 그 파혼당했던 일 때문에 아직은 여자가 눈에 안 들어와. 그리고 무엇보다 너하고 딱 어울리는 짝 같더라니까. 나한테나 속 터놓을 줄 알지. 그 나이 먹도록 여전히 숙맥에 내성적인 너한텐 그렇게 밝고 활발한 선정씨가 엄청 좋은 시너지를 내게 해줄 것 같더라. 아, 소개팅이라 뭔가 자신 없는데. 야, 한번 만나나 봐. 설마 내가 너한테 아무나 소개시켜주겠냐? 넌 내 절친이자 형제나 마찬가지인데 좋은 여자 소개시켜주는 걸로 나도 너한테 평생 졌던 신세 조금이라도 갚아보자.
여자 잘 만나서 행복한 가정 꾸리는 거 인생에 몇 안 되는 큰 복이다. 경민이가 하도 적극적이길래 전 경민이를 믿고 소개팅 자리에 나갔습니다. 그렇게 직접 만나보니 선정 씨는 정말 유쾌한 사람이더라고요. 어? 선정 씨, 거기 원피스에 양념 튀었어요. 밝은색 옷인데 어떡해요? 어? 이거 제가 이따 간식으로 먹으려고 한 건데 들켰네요. 네? 농담이에요, 농담. 에이, 괜찮아요. 집에 가서 빨면 되죠. 근데 얼룩 묻으니까 꼭 무늬 같고 유니크해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전 좋은데요? 사장님, 계산할게요. 네, 1,000만 원입니다. 여기 맛도 있는데 가격도 싸네요. 번창하시겠어요? 이 아가씨 아재 개그 좀 받을 줄 아시네. 자, 기분입니다. 제가 드신 맥주 2병은 서비스로 빼드릴게요. 옷에 양념이 튀어도 까르르 웃고 식당 사장님의 재미없는 농담도 유쾌하게 받아주던 모습이 너무 매력적으로 보이더군요. 주로 내성적이고 조용했던 저와는 참 다른 사람 같았는데 보고 있기만 해도 자꾸 미소가 지어지더라고요. 우리 몇 번의 만남 이후 정식 연인이 되었습니다. 여자친구는 어른도 공경할 줄 알고 정말 착하더라고요. 무엇보다 절 행복하게 만들어준 최고의 장점은 역시나 절 계속 웃게 해줬다는 거였죠. 오빠, 이것 봐라. 인터넷에서 본 건데 옛날 생각나서 내가 연습 좀 해봤어. 뭔데? 뭐야? 아이, 그거 개다리 춤이잖아. 어때? 잘 추지? 나 어렸을 때 남자애들보다 이거 훨씬 잘 췄어. 아, 오늘 밤바람 너무 좋다. 오빠, 내가 공짜로 콘서트 보게 해줄까? 콘서트? 어, 어제 막 동남아 순회 공연을 마치고 돌아온 최고의 디바 유선정 인사드리겠습니다. 언제 동남아 순회 공연까지 마치고 오셨습니까, 유선정 씨? 털털하게 개다리 춤도 춰주고 심심할 틈 없이 웃게 해주던 여자친구와 함께 있노라면 너무 웃어서 입이 다 아플 지경이었어요. 회사에서 우울한 일이 있었을 땐 과장되게 화를 내며 절 피식 웃게 하기도 했죠. 뭐 그런 인간이 다 있어. 누구야? 데려와. 어디 감히 내 남자친구 기분을 상하게 해. 회초리 어디 있어, 회초리. 내가 아주 혼쭐 내줄 테니까 오빤 걱정 하덜덜 말어. 네가 회초리까지 들고 우리 회사 찾아오게? 나 기대한다. 제게 정말 좋은 여자를 소개해준 경민이에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동안 연애를 몇 번 해보긴 했지만 그렇게까지 행복했던 연애는 처음이었거든요. 우린 함께 친구를 만나 맛있는 밥과 술을 사기도 했죠. 선정 씨, 제 말이 맞죠? 제 친구 녀석 조금 재미는 없긴 하지만 이만한 진국도 없다고 했잖아요. 용이야, 너 정말 선정 씨랑 잘 어울려. 고마워. 네 덕에 나 진짜 장가갈 수 있겠다, 야. 어머, 오빠. 지금 나한테 프로포즈 하는 거야? 난 무조건 오케이, 오케이야. 여자친구는 저와 하루빨리 결혼을 하고 싶어 하더군요. 그건 아이 때문이었죠. 나 벌써 조금 있으면 40이잖아. 애 낳으려면 지금도 엄청 노산이야. 무엇보다 난 비록 1년도 안 만났어도 오빠에 대한 확신이 있어. 오빠는 안 그래? 난 우리만한 천생연분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아이 생각이 있었고 이런 사람과 함께라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린 만난 지 9개월 만에 결혼을 약속하고 양가 인사를 드렸어요. 어차피 결혼식장을 예약하고 이거저거 하려면 최소 반년 정도의 준비 기간이 더 걸릴 테니까요. 직업이 간호사라고? 사람 살리는 일만큼 숭고한 직업이 또 어디 있겠냐. 아주 멋지구나. 자랑스러운 며느리가 생기겠어. 먹는 것도 복스러운 것 좀 봐. 많이 먹어. 내가 음식 많이 해놨어. 감사합니다. 음식이 너무 맛있어요, 어머님. 저 결혼하면 음식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 엄마한테 미안하지만 어머님 음식이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
부모님은 참하고 밝아 보이던 여자친구를 아주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제 동생도 마찬가지였고요. 저희 부모님은 고맙다며 경민이를 따로 불러 밥까지 사주시더라고요. 네가 우리 아들 장가를 다 보내주는구나. 고맙다 경민아. 아니에요 아저씨. 제가 용이한테 받은 게 얼마나 큰데 저도 뭐라도 해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예비 처간 평범한 집이었는데 예비 장인 장모님은 인사를 드리러 갔던 제 손을 잡고 그렇게 고맙다는 말을 하시더군요. 인상도 선한 사람이 직업도 집안도 다 좋고 어쩜 그리 완벽한가. 응? 우리 선정이랑 결혼해줘서 정말 고맙네. 그렇게 양가 모두 인사를 드린 지 얼마 뒤 여자친구와 제가 만난 지 300일이 되는 기념일이 찾아왔습니다. 주말이었던 그날 전 여자친구와 근사한 저녁을 먹기로 약속했었어요. 여자친구는 그날 병원 근무가 있어 일을 하고 있었죠. 전 그런 여자친구를 깜짝 놀래켜주기 위해 커다란 꽃다발을 사서 병원으로 찾아갔습니다. 함께 일하는 분들께 드릴 간식거리까지 사서요. 그런 절 본 여자친구는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머, 오빠,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너 퇴근 시간 다 됐는데 안 나오길래 들어와 봤는데 나 민폐 끼친 건 아니지? 자, 나랑 300일이나 만나줘서 정말 고마워. 이건 내 마음이야. 안녕하세요. 저 선정이랑 결혼할 사람입니다. 이건 힘드실 텐데 좀 나눠 드시라고 사왔어요. 저희 선정이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여자친구는 한바구음을 지으며 꽃다발을 안아들더군요. 전 뒤에 있던 간호사 선생님들에게 간식을 내밀며 인사를 드렸습니다. 딱 한 사람만 여자친구와 동년배로 보이고 나머지 분들을 좀 어려 보이는 걸 보니 그 병원 간호사들의 연령이 좀 어린 것 같더라고요. 경민이 동생 생각이나 저는 더 친절한 미소를 지어 보였죠. 간호사들은 어딘가 어정쩡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아, 잘 먹겠습니다. 감사해요. 근데 선정쌤 결혼하세요? 전에 그 대기업 연구원으로 일한다던 분이 이분이세요? 어, 내가 말 안 했었나? 얼마 전에 양가 인사도 드렸어. 내 남자친구가 이렇게 스윗하다니까? 능력 있지, 센스 있지. 나 벌써 너무 행복해진다니까? 나 안 그래도 일 다 마무리했어. 옷만 갈아입으면 돼.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 알았지? 쌤들, 나 그럼 먼저 퇴근해요. 저를 과하게 띄워주던 여자친구의 말에 괜히 어깨가 으쓱하더라고요. 진료가 방금 끝나 환자도 없는 시간이었기에 전 잠시 의자에 앉아 여자친구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조금 떨어진 곳에 모여있던 간호사들이 이상한 소리를 수군대더라고요. 야, 유선정젠 진짜 남자 꼬시는 재주도 좋아. 이게 벌써 몇 번째야? 그러게요. 남자만 불쌍하죠 뭐. 내 말이 진짜 신은 불공평하다니까. 어떻게 저런 애한테 저런 좋은 남자가 꼬여. 남자들도 다 보는 눈이 발바닥에 달린 거야. 거리가 그렇게 가까운 것도 아니었건만 그들의 말소리 너무 선명하게 들리더군요. 대체 무슨 소린가 싶어서 보니 여자친구와 동년배로 보였던 사람과 다른 간호사들이 제 쪽을 흘끗거리며 떠들고 있더라고요. 분명 수근거리는 모양새긴 했는데 어째 저 들으라는 듯 목소리는 한껏 키운 듯 했습니다. 저기요, 방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네? 뭐가요? 이상한 느낌에 전 직접 다가가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실컷 떠들 땐 언제고 간호사들은 딴청을 피우더라고요. 다급한 마음에 저는 얼른 지갑을 꺼내 뒤져봤어요. 사례라도 하면 이야기를 해주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런데 마침 또 현금이 10만 원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급한 대로 그거라도 꺼내 건네며 다시 그들을 채근했습니다. 제가 지금은 이거밖에 없는데요. 이걸로 커피나 간식이라도 사드시고 조금 전에 그게 무슨 말씀인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이게 몇 번째냐뇨? 방금 저 들으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요.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한 말씀만 드릴게요. 유선정 선생님 조심하세요. 그들 중 나이가 많이 어려 보이는 간호사가 돈을 딱 돌려주며 의미심장한 말을 건네더라고요. 그리고 그 순간 마침 옷을 다 갈아입은 여자친구가 해맑은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간호사들은 황급히 아무 일도 없던 척을 하더라고요. 오빠, 가자. 쌤들, 저 가요. 그렇게 여자친구가 나와서 식사를 하는 내내 전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도 모를 지경이었습니다. 대놓고 물어보자니 그게 진짜라고 해도 솔직히 말해줄 것 같지도 않고 빨리 어떻게든 사실 확인을 좀 해봐야겠다 싶었죠. 그래서 전 선물로 준비해간 목걸이도 주머니에서 결국 꺼내지 못했어요. 이후 전 여자친구가 쉬는 날 몰래 병원에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도 커피와 간식거리를 사들고서요. 저기요, 저 기억하시죠? 저기 그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제발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제 인생이 걸린 문제예요. 글쎄, 저희 모른다니까요. 그들은 곤란한 표정으로 제가 사간 커피와 간식까지 거절하더군요. 하지만 전 굴하지 않고 2번을 더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수확이 없자 터덜터덜 병원을 나왔는데 뒤에서 누군가 절 따라 나와 부르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니 그 사람은 그들 중 가장 어려 보였던 간호사였습니다. 저기요, 어차피 다음에 또 찾아오실 것 같은데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말 얘기가 듣고 싶으시다면 여기로 연락처 남겨주세요. 퇴근 후에 제가 연락드릴게요. 제 노력이 헛되진 않았었나 싶어 저는 얼른 연락처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전 그 간호사가 퇴근한 뒤 한 카페에서 모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자신이 그 병원의 막내 간호사라고 말한 그 사람은 첫 마디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실은 선정쌤, 남자를 마치 옷 갈아입듯 갈아치우는 사람이에요. 2달 전만 해도 다른 남자가 꽃다발 들고 똑같이 병원에 찾아왔었거든요. 병원에 선정쌤 남자친구라고 찾아온 사람만 해도 수두룩하다고요. 심지어 그중엔 외국인도 있었어요. 네? 아니, 예전엔 그렇다 치고라도 2달 전이요? 네, 아마 선정쌤 지금도 그 남자랑 양다리 중일걸요? 선정쌤 자기가 남자들한테 인기 있는 거 엄청 자랑하고 뻐기고 다녀요.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걸 저희한테 엄청 자랑도 해서 남자들 얘기 우리도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용희 씨가 대기업 연구원인지 집이 잘 사는지도 다들 알고 있었던 거고요. 결혼 얘긴 그때 처음 들었지만요. 입이 정말 떡 벌어지더군요. 막내 간호사는 여자친구가 원래 양다리 3다리뿐 아니라 문어발식 연애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다니던 사람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여자친구는 간호사들에게 외국인 한국인 할 것 없이 자기가 사귀어본 남자만 해도 한 트럭이라고 자랑을 그렇게 했다고 해요. 선정쌤 원래 그렇게 클럽이랑 나이트도 자주 다녔었어요. 명품 같은 것도 막 뜯어내고 어떤 남자한텐 용돈까지 받으면서 연애했었다고도 하더라고요. 아주 예전엔 술집에서도 잠깐 일해봤다는데 진짜 물랑 그 자체인 사람이에요. 전에 용희 씨에 대해 얘기할 때 선정쌤이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연애는 지금 만나고 있는 7살 연하인 남자랑 계속하고 결혼은 동시에 만나고 있는 용희 씨랑 하면 좋겠다고요. 재미는 없어도 돈이 최고라면서요. 그 7살 연하라는 사람이 2달 전에 꽃다발 들고 찾아왔다던 그 남자예요. 아니,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럼 다들 그걸 알아서 그때 다들 저 들으라는 듯이 수군댔던 거예요? 근데 왜 바로 저한테 솔직하게 다 말해주지 않았어요? 괜히 끼어들었다가 봉변당하기 싫은데 그래도 알아서 눈치채고 선정쌤을 차버리길 바랬던 거죠. 실은 우린 용희 씨를 위했다기보단 유선정 그 여자가 잘 되는 꼴을 보기 싫어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사실 그 여자 남자 문제를 빼고라도 진짜 악독한 여자예요. 그건 또 무슨 말이에요? 여자친구의 충격적인 정체를 폭로한 그 간호사는 한숨을 푹 쉬더니 심란한 말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간호사들 태움 유명한 거 아시죠? 선배가 후배 간호사 못 살게 굴고 일부러 업무 배제시키면서 골탕 먹이고 퇴근도 막 못하게 하고 마음에 안 들면 아예 그만두게 더 못되게 하고 그런 거예요. 아, 네. 기사로 많이 접했죠. 선정쌤이 그랬어요. 원장님한테 알랑방귀 그렇게 끼어대서 원장님 신임이 두터운데요. 그걸 믿고 아래로 간호사들이 들어오면 그렇게 힘들게 만들더라고요. 들어온 지 이틀 된 신규한테 너 그런 것도 못하냐면서 환자들 앞에서 망신 주고 일부러 발 걸어 넘어뜨린 적도 있다고요. 그리고선 정신 똑바로 안 차리고 다니냐면서 너 같은 애 때문에 내가 모시는 거라고 막 히스테리를 부리더라고요. 그 여자 때문에 울면서 그만둔 사람 정말 한둘이 아니에요. 간호사는 동갑내기 간호사 한 명을 빼곤 다 자기보다 어렸다는 점을 이용해 그렇게 심한 짓을 하고 다녔다고 하더군요. 막내였던 자신도 여자친구 때문에 그만두고 싶었던 적이 수도 없었다고 했고요. 간호사들은 더는 못 견디겠다며 병원 원장에게도 건의를 했다는데 그 병원 베테랑이었던 여자친구를 원장이 자르길 망설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정쌤이 더 의기양양했던 거예요. 그래도 그나마 그 쌤이랑 동갑인 다른 쌤이 간호사들 위로해주고 많이 챙겨주셔서 저도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용희 씨 보니까 나쁜 분 같지 않은데 제발 도망치세요. 그런 여자가 그쪽 같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거 그건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우선 감사합니다. 어려우셨을 텐데 저한테 이렇게 다 말씀해 주셔서요. 저는 우선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사례를 하려고 했는데요. 그분은 끝까지 단 한 푼도 받으려 하지 않더라고요. 남의 뒷이야기 발설하면서 대가까지 챙기는 찝찝한 짓은 하고 싶지 않으니 그저 여자친구가 꼭 응징을 당했으면 좋겠다고만 하더라고요. 이후 전 업체를 알아봐 여자친구의 뒷조사를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간호사의 말이 진실인지 확인을 하고 싶어서요. 여자친구의 자세한 과거까진 알아내지 못했지만 여자친구가 양다리를 걸치고 있던 건 정말 사실이었더군요. 그 남자는 이미 알면서도 그냥 그 여자를 가볍게 만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만으로도 전 이미 배신감이 차오르기엔 충분했습니다. 너 이거 뭐야? 할 말 있으면 해봐. 이놈 알지? 오빠가 어떻게 이걸...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양다리 증거 사진을 내놓으며 따져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얼굴 보기 힘드냐며 제게 웃어 보이던 여자친구는 사진을 보자마자 얼굴이 싹 굳어버렸죠. 저는 그런 여자친구에게 유도신문까지 했습니다. 이거 말고도 내가 알아낸 거 더 말해줘? 너 나 만나기 이전에 그렇게 나이트 죽순이었다며? 거기다가 남자도 그렇게 갈아치웠다며? 용돈도 받으면서 연애한 적도 있다지? 너 나한테 살면서 남자는 딱 4번 만나봤다고 하지 않았어? 클럽은 무서워서 근처도 못 가봤다며? 아니, 오빠, 내 뒷조사라도 한 거야? 그래? 그래. 결혼 전에 네가 어떤 애인지 확인해 보려고 혹시 하고 해봤다. 차라리 과거에 대해 거짓말을 안 했으면 내가 이렇게 기가 차진 않았을 거야. 근데 양다리? 그런 주제에 나한테 결혼하자고 해? 너 날 아주 돈으로만 봤구나. 그 막내 간호사를 지키기 위해 거짓말까지 하며 추궁해보자 여자친구는 아무 말도 못하고 불안해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간호사의 말이 모두 진실이었다는 증거였죠. 너무 화가 났던 전 눈앞에 있던 물을 그 여자 얼굴에 끼얹어 버렸습니다. 차마 여자에게 손은 못 대도 10달 동안 절 농락한 응징은 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찬물을 맞은 게 분했는지 여자친구는 갑자기 눈을 표독스럽게 치켜뜨더라고요. 아, 진짜 짜증나게 왜 이딴 걸 뿌려? 그래, 2판 4판이다 이거야. 내가 너 돈 아니면 뭐 때문에 만났겠냐? 재미도 없어. 잘생긴 것도 아니야. 뭐 하나 봐줄 것도 없는데. 아, 진짜 다 된 밥이었는데 음흉하게 뒷조사 같은 걸 할 줄 누가 알았어? 이게 바로 네 본색이었구나. 와, 그 못된 성질 여태 어떻게 숨겼냐? 너
내가 절대 가만 안 놔둘 거야. 내 인생 망치려고 했던 죄 내가 꼭 대가 치르게 만들어줄 거라고.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아, 진짜 짜증나. 근데 너 그거 아냐? 너한테 접근해서 돈 실컷 뜯어내려고 한 사람이 누군 줄 알아? 바로 네 친구 신경민이야, 신경민. 본색을 드러낸 그 여잔 제게 더욱 충격적인 말을 내뱉더라고요. 설마 아니겠지 하며 의심조차 머릿속에서 지우려고 했던 바로 제 친구의 이름을 꺼냈던 겁니다. 순간 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고 말았어요. 그 여잔 그런절 비웃으며 계속 말했죠. 엄청난 충격이지? 그렇게 고고한 척 잘난 척 하더니 자기 중마고한테 뒤통수 맞는 꼬라지하곤. 야, 얼마나 인생을 먹같이 살았으면 친구가 네 인생을 망치려고 드냐? 독서 모임? 난 그딴 거 든 적도 없고 우리 2년쯤 전에 채팅 어플로 만났어. 처음 보는 여자 남자끼리 만나서 술 먹고 하는 그 채팅으로 말이야. 그 뒤로 그냥 한 번씩 만나서 재미삼아 술만 마시고 지냈는데 갑자기 그놈이 그러더라. 완전 새님인 친구 녀석이 있는데 조그만 꼬시면 금방 해벌쭉해서 넘어올 거라고. 돈도 잘 벌고 집도 좀 사니까 결혼해서 순진한 너만 잘 속이면 뒤로 남자도 실컷 만나고 돈도 잔뜩 빼돌리면서 살 수 있을 거라고 했어. 그래서 내가 너 만난 거야. 그 여자의 엄청난 폭로에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 와중에 그 여잔 둘이 작당 모의를 했던 문자 내용까지 보여줬습니다. 그 여자의 말은 모두 사실이었던 거죠. 내가 이 마당에 나만 못되게 억울해서 다 폭로하는 거야. 그놈도 엿대고 너도 상처 제대로 입어보라고. 아, 짜증나. 괜히 저 둘 사이 껴가지고. 그 여자 머리를 털며 잔뜩 신경질을 내고 먼저 나가버렸습니다. 뒤늦게 정신을 차린 전 바로 경민이네 집까지 달려갔어요. 그리곤 그놈을 보자마자 멱살을 잡고 바로 얼굴을 날려버렸죠. 야, 너 미쳤어? 갑자기 뭐야? 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 꽃뱀 같은 여자 실체 너 다 알고 있었다며. 다 알고서도 일부러 그 여자한테 나 소개시켜준 거라며. 호구 같은 놈이니까 결혼만 하면 쉽게 속여먹으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변명 따윈 할 생각도 마. 나 다 알고 왔으니까. 그놈과 제가 몇 년짜리 인연이랍니까? 그러지 않으려고 해도 너무 큰 배신감에 자꾸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놈은 더듬거리며 할 말을 찾으려 노력하더니 이내 포기한 듯 한숨을 푹 쉬더군요. 그놈은 여전히 멱살을 잡고 있던 제 손을 우악스럽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곤 옷을 탁탁 털며 험악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대체 어떻게 눈치챈 거야? 다 텄네 텄어. 그래, 내가 그랬다. 뭐? 뭐야? 너 뭐 그렇게 당당해? 대체 나한테 왜 그랬어? 왜? 네가 나한테 이럴 이유가 없잖아. 없긴 왜 없어? 사실 나 항상 네가 짜증났어. 부모 잘 만난 덕에 잘 살고 있으면서 꼭 네가 나보다 훨씬 나은 인간이냥 항상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 같은 태도가 기분 더러웠다고. 뭐? 내가 언제 널 내려다봤어? 아닌 척 하지 마. 맨날 날 너보다 못하게 생각하잖아. 그래도 나 예전에 너한테 많이 고마웠어. 너희 가족한테도. 근데 갈수록 분한 거야. 왜 난 그런 좋은 부모님을 못 만나서 맨날 너한테 신세진 입장이 돼야 돼? 나도 똑같은 사람인데 부모도 집안도 직장도 왜 너만 맨날 나보다 좋은 걸 가지냐고. 근데 그 와중에 내 잘못도 아닌 일로 파혼까지 당하고 나니까 네가 너무 밉더라. 내가 미웠다고? 그래. 내 마음은 알지도 못하면서 비싼 술 사주겠답시고 돈 자랑하는 네가 내 고통이 얼마나 큰지도 모르면서 어줍지 않은 위로나 건네는 네가 너무 미웠어. 그래서 그랬다. 왜? 너도 나처럼 한번 추락해보라고. 여자 잘못 만나 인생 망하고 난 뒤에도 그렇게 잘난 듯이 웃고 있을 수 있는지 그거 지켜보려고 했다. 왜?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린 누구보다 절친한 사이라고 생각했건만
저에 대한 엄청난 열등감을 품고 있었다는 그놈의 말이 너무 충격적이더라고요. 그 와중에 그놈은 1년 전 제가 자신에게 5천만 원을 빌려주지 않은 일까지 운운했어요. 갑자기 돈을 빌려달라기에 이유를 물어보니 이 녀석이 좀 위험한 곳에 투자를 하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말리려 돈도 빌려주지 않았던 건데 이놈은 그 일에까지 앙심을 품었던 겁니다. 항상 네 생각이 맞는다는 듯이 가르치려는 그 짜증나는 태도, 어렵게 꺼낸 부탁을 단번에 거절해버리는 그 무례함, 난 진짜 하나같이 다 기분 나빴어. 결국 이렇게 다 망해버렸지만 어때? 너도 인생에서 이렇게 미끄러진 일이 있으니까 기분 더럽지? 그렇게 적당히 잘난 척했어야지. 어! 저는 거의 광기 어린 표정으로 제게 악을 쓰던 그놈의 얼굴을 다시 한번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곤 계속해서 차오르는 눈물을 닦아내며 말했죠. 도움받을 땐 그렇게 고맙다더니 배 좀 부르니까 그런 내가 고가웠냐? 짐승마도 못한 놈아. 넌 나랑 똑같은 출발선에 섰어도, 아니 나보다 더한 부잣집에서 태어났어도 그따위로밖에 못 살았을 거야. 감사한 줄도 모르고 배은망덕한 심보만 덕지덕지 붙었으니까. 네가 뭘 알아? 뭘? 그래, 난 너에 대해 아는 게 하나도 없었네. 내가 아주 사람 보는 눈이 틀렸어. 신경민, 넌 이제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당장은 못 느낄지라도 시간이 흐르면 깨닫게 될 거야. 조건 없이 널 위해준 친구를 네 손으로 버렸다는 게 얼마나 후회스러운 일이었는지. 너 내가 절대 용서 못해. 날 이렇게 배신한 일 나 평생 잊지 않고 저주할 거야. 알았어? 전 끝까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던 그놈에게 온갖 악담을 퍼붓곤 발길을 돌렸습니다. 자꾸만 흘러넘치던 눈물을 꾹꾹 닦으면서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 모든 일을 말했더니 부모님과 동생은 놀라 뒤로 나자빠지더군요. 아버진 화가 나서 그놈에게 전화를 거셨는데요. 그놈은 아버지의 전화를 받지도 않더라고요. 오히려 다음날 제게 모든 이야기를 듣고 달려온 그놈의 동생이 저와 가족들 앞에 무릎까지 꿇고 앉아 눈물을 펑펑 흘렸죠. 죄송해요, 아저씨, 아줌마. 오빠를 어떻게든 끌고 와서 무릎 꿇리려고 했는데 한 번 전화해서 쌍욕 퍼부어줬더니 그 뒤론 제 전화도 안 받아요. 용희 오빠 미안해. 어떻게 우리 오빠가 이럴 수가 있어. 부모님은 사람이 무섭다며 한탄하셨습니다. 죄를 지은 건 그놈인데 엄한 그놈의 동생만 사과를 수십 번이나 되풀이하다 돌아가야 했죠. 제 학창시절 동창들도 그놈의 만행에 대해 모두 알게 됐습니다. 그 사건으로부터 얼마 뒤 전 예정됐던 고등학교 동창회에 나갔었어요. 그런데 그놈이 겁도 없이 거길 나왔다가 먼저 와 있던 절 보자마자 아주 주랭랑을 치더라고요. 야, 경민이 저는 왜 도망가냐? 넌 또 표정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너네 싸웠냐? 이상하게 여긴 친구들이 캐묻기에 전 술을 마시고 결국 울분을 토해버렸네요. 제 파혼 이유에 대해 모두 말해준 거죠. 그러자 친구들은 모두 난리가 났었답니다. 그놈 자기 동생이랑 같이 너희 집에서 먹고 자고까지 한 놈 아니야. 어떻게 사람이 그래? 야, 앞으로 다들 그놈 상종도 하지 마. 한편 전 여자친구에게도 분이 풀리지 않아 병원에 직접 민원을 넣었습니다. 인터넷에 먼저 소문을 퍼뜨리면 죄 없는 병원에 피해가 갈까봐 우선 따로 민원을 넣었던 거예요. 그 여자의 정체에 대해 폭로하며 이런 말을 덧붙여서요. 사람 살리는 병원에서 사람 마음을 아무렇지도 않게 죽이는 사람을 환자들 앞에 세워서야 되겠습니까? 다른 간호사들도 그 여자의 만행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던데 부디 현명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만약 합당한 결정을 내려주지 않으신다면 전 어쩔 수 없이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이 사실을 올릴 생각이에요. 나중에 막내 간호사가 말해주길 그 일로 병원이 엄청 소란스러워졌다고 해요. 그리고 그때 이때다 싶었던 다른 간호사들이 모두 합심해 그동안 그 여자가 저지른 만행을 더 많이 폭로했다고 하더라고요. 음성 녹음 파일 등 증거들까지 모두 앞세워서요.
결국 그 여잔 병원에서 해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 일로 제게 앙심을 품은 건지 그 여잔 제게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걸어 쌍욕을 퍼붓더라고요. 다른 병원에도 소문 퍼져서 나 취직도 골치 아프게 됐다고. 헤어졌으면 됐지 이게 뭔 짓거리야 이 찌질아. 진짜 찌질인 남 괴롭히고 남의 마음을 가지고 놀면서 희열 느끼는 너 같은 여자지. 이참에 간호사 아예 그만둬. 너 같은 게 사람 살리는 간호사라니 지나다니던 개가 없겠다. 그리고 그 양다리 걸치던 놈 있지? 제발 그 놈이랑 헤어지지 말고 평생 꼭 붙어 살아. 알겠냐? 결혼할 남자 있다는 거 알고도 좋다고 만나는 그 놈이나 너나 아주 똑같은 인간 말종들이니까 또 한 번 전화하면 신고한다. 알겠어? 저는 그런 그 여자에게 소리를 지른 뒤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렇게 그 여자와의 악연도 정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전 여자친구의 배신보다 경민이의 배신이 훨씬 뼈아팠어요. 너무 믿었던 친구였으니까요. 그렇게 상처를 품고 살아가고 있는데 9달쯤 지난 어느 날 경민이가 저희 집에 찾아왔더라고요. 그것도 잔뜩 초췌해진 몰골로요. 그날은 그래도 여전히 가끔 저희 가족과 왕래하고 지내던 경민이 동생이 오랜만에 놀러왔던 날이었는데 그놈은 지 동생을 보곤 이렇게 비아냥거리더라고요. 야 신수영, 넌 이 오빠 전화 받지도 않더니 이 집 와서 그러고 있냐? 내가 진짜 네 가족 아니야? 너 같은 버러지 내 가족으로 둔 적 없어. 그래서 전화도 안 받은 거야. 오빠가 뭔데 여길 찾아와? 무슨 염치로? 그래, 너 대체 여기 왜 왔냐? 어? 시킨 음식 배달인 줄 알고 문 열었더니만 왜 네가 여기로 왔냔 말이야. 경민이 동생의 말에 이어 아버지가 날카롭게 쏘아붙이시더군요. 그놈은 잠시 말이 없더니 갑자기 무릎을 털썩 꿇었습니다. 그리고 왕방울만한 눈물을 뚝뚝 흘리며 이러는 겁니다. 실은 돈을 좀 빌리고 싶은데 부탁할 곳이 없어서 이렇게 왔어요. 아저씨, 아줌마, 늦었지만 전엔 제가 정말 죄송했습니다. 용이야, 미안하다. 그때 내가 너무 철이 없었어. 그놈은 때늦은 사과라며 자신의 인생은 완전히 무너졌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걸 들킨 후 그놈은 인생을 자포자기한 채 살았다고 해요. 가족처럼 여기던 저희 가족에게도 자기 동생에게도 친구들에게도 모두 절연당한 허탈함이 몰려왔던 거죠. 자기가 한 짓 때문에 스스로 자괴감에 빠졌던 겁니다. 그놈은 술만 마시며 지내다 회사에서도 무단 결근으로 잘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현실을 잊게 해주던 인터넷 도박에 우연히 빠져 결국 살던 전세집까지 날린 뒤 비좁은 고시원에서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용이야, 네 말대로 내가 스스로 복을 찾다는 걸 나 확실히 깨달았어. 곁에 있던 모든 사람이 다 사라지니까 정말 살 의욕이 안 나더라. 나 진짜로 반성 많이 했어. 그래서 이제라도 다시 잘 살아보고 싶어. 너랑 가족들이랑도 관계 회복하고 싶고 다시 직장도 다니면서 평범하게 살고 싶어. 그래서 나 이렇게 용기 내서 찾아온 거야. 아저씨, 저 제발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우선 월세집 구할 보증금이라도 도와주시면 제가 정말 이자까지 쳐서 갚겠습니다. 저 이젠 절대로 가족들 믿음 배신 안 할 거예요. 그렇게 다 이른 뒤에야 그놈은 후회하며 저희 집을 찾아왔던 겁니다. 그때 아버진 일전에 하지 못했던 말들을 그놈에게 따끔히 퍼부어 주셨어요. 은혜도 모르는 검은 머리 짐승, 난 더는 안 거둘 거다. 너는 도와줘도 또 받은 건 금세 있고 원수로 갚을 놈이야. 너 때문에 우리 아들 인생 망칠 뻔한 거 생각하면 아직도 치가 떨린다. 네가 어떻게 살든 노숙자가 된다고 해도 난 더는 너 이제 신경 안 쓸 거다. 그러니까 당장 나가. 야, 감히 그딴 짓을 해놓고 다시 우리 가족이랑 잘 지내보고 싶다고? 꿈 깨. 이미 버스는 떠났으니까. 넌 우리 가족이 아주 우스웠나 본데 넌 더 이상 우리에게 사람도 아니야. 그러니까 나가. 그 지저분한 발 2번 다시 우리 집에 들이지 말라고.
그놈은 끝까지 잘못했다며 싹싹 빌더라고요. 하지만 저도 아버지에 이어 울분을 토했고 결국 그놈은 쓸쓸히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그래도 유일한 혈육이라고 경민이 동생은 자기 오빠에게 월세방 얻을 보증금이라도 빌려줬다고 해요. 그런데 그놈은 그 돈을 또 도박으로 다 탕진해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뒤로 경민이 동생도 결국 자기 오빠를 완전히 끊어냈습니다. 그 뒤 그놈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진 저도 모릅니다. 소식을 들을 길이 없으니까요. 물론 그렇게 오래 중마고로 살아온 녀석이 혹시 나쁜 선택을 한 건 아닌지, 대체 언제 정신을 차릴 건지 걱정이 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저도 저희 가족도 그놈에게 이미 너무 많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해요. 은혜를 원수로 갚은 건 그놈이었기에 저는 그놈을 찾지도 도와주지도 않을 생각입니다. 이젠 남보다도 못한 사이니까요. 그저 전 한동안은 여전히 그놈의 배신으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는 데 집중하면서 살아가려고 해요.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경민이 그 녀석이 가지지 못한 것에 질투를 느끼는 대신 그래도 가질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하며 살았으면 지금의 결과가 얼마나 달라졌을까 하고요. 누구에게나 주어진 게 공평할 수는 없습니다. 억울하지만 그게 또 세상이더라고요. 하지만 전 절대 경민이 그놈의 팔자가 박복하기만 한 녀석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비록 부모는 없었지만 그놈에겐 저라는 친구가 있었고 저희 부모님이라는 조력자도 있었잖아요. 동생도 평범한 직장도 있었고요. 하지만 그놈은 자신이 받고 얻은 것 대신 갖지 못한 것에 매달리다 결국 스스로 파멸에 이르고 말았어요. 이렇듯 삶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사람의 인생은 천국이 될 수도 혹은 지옥이 될 수도 있는 법이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시선으로 여러분의 삶을 마주하고 계신가요? 제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잘 던졌기를 바라봅니다. 그럼 전 이만 여기서 사연을 마쳐볼게요.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직 사랑의 힘으로 며느리를 살린 70대 시어머니입니다. 요즘은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가 친해지기 어렵다고들 하죠. 더 나아가 고부지간에 너무 가까우면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것처럼 보기도 하고요. 저는 많은 사람에게 진정으로 서로를 위하고 사랑하는 고부지간이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 이렇게 용기 내 사연을 적어봤습니다. 살면서 저희 가족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모든 아픔을 이겨내고 지금은 누구보다 행복한 인생을 보내고 있거든요. 저흰 서로에게 단순한 호적상 가족이 아니라 서로에게 이젠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답니다. 세상에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친해질 수 없다는 편견이 많지만 사랑과 이해가 있다면 그 어떤 벽도 허물 수 있다는 걸 제 이야기를 통해 증명해보고 싶네요. 우선 제 이야기를 하려면 남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 시절 다들 그랬듯 저나 남편이나 가난한 환경에서 자라 고생도 참 많이 했습니다. 결혼할 때도 시골 일 돈이 없어서 가족끼리 모여 국수나 한 그릇 겨우 나눠 먹었고요. 신혼살림도 시부모님과 도련님, 아가씨까지 다 있는 시댁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그 시절엔 다 그러고 사는 거다 하며 힘든지도 모르고 살았네요. 시댁 식구들과 살면서도 아이 둘을 낳았으니 말 다 했죠. 저희 둘째 딸아이를 낳고 몸조리를 하고 있는데 시어머님이 쌈짓돈을 쥐어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동안 시부모 모시고 살면서 시동생들 뒤치다거리까지 하느라 고생 많았다가 이 돈 얼마 안 되지만 이걸로 단칸방이라도 얻어서 이제 그만 분가하거라. 어머님, 감사해요. 나가 살더라도 어머님, 아버님 자주 찾아뵐게요. 저희 시어머님은 참 무뚝뚝하셨지만 그래도 속정이 깊은 분이었습니다. 저희가 분가하고 나선
너희 살림이나 잘 살라며 자주 찾아오지도 말라고 하셨죠. 아마 저를 배려해 주신 거겠죠. 그렇게 시어머님 덕분에 나와 살게 된 이후 남편은 당시 불던 중동 건설붐 덕분에 해외로 나가 일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때가 저희 애들이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이었어요. 전 남편을 중동으로 보내고 한국에 홀로 남아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엄마, 애들이 나 아빠 없다고 막 놀려. 우리 아빠 비행기 타고 중동 갔다고 했는데 뻥치지 말래. 사실은 아빠 없는데 거짓말하는 거래. 나 진짜 아빠 없어? 그게 무슨 소리야? 재선이 엄마 손잡고 아빠 배웅 갔던 거 기억 안 나? 아빤 지금도 사막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셔. 우리 동진이하고 재선이를 위해서 말이야. 하지만 너무 어렸을 때 아빠가 떨어져서인지 아니면 저 혼자 키워서인지 아이들은 커갈수록 아빠의 빈자리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특히 저희 둘째 딸아이는 갈수록 투정이 늘고 주변 시선에 예민하게 반응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몇 년 뒤 남편이 돌아왔을 때 그렇게 보고 싶어 하던 아빠를 영 어색해 하더군요. 우리 딸 맨날 아빠만 찾더니 왜 이렇게 심통이 났을까? 아빠가 너무 늦게 왔어? 치, 아빠, 중동 다녀온 다른 아빠들은 선물도 많이 사오고 용돈도 엄청 줬다는데 아빤 겨우 공항에서 산 초콜릿이 다야? 진짜 실망이야. 딸의 반응에 저희 부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혼자서 애들 잘 키워보겠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왜 저렇게 비뚤어졌을까 싶어 속상했어요. 남편은 오랜만에 만난 딸이니 혼내지도 못하고 그저 애지중지하고 있었고요. 이렇게 둘째 때문에 고민 많던 저희 부부를 보듬어 준 건 다름 아닌 저희 장남이었습니다. 집에 사고뭉치 여동생이 있어서 그런지 우리 첫째 아들은 나이보다 훨씬 어른스러운 아이였어요. 엄마, 저번 달 용돈이 조금 남아서 이번 달은 안 받아도 될 것 같아요. 차라리 그걸로 아버지 옷을 사드리면 어때요? 항상 더운 곳에 있다 오셔서 겨울옷도 몇 벌 없으시잖아요. 저번 달에도 엄마 선물 사준다고 용돈 다 썼잖아. 그러지 말고 엄마가 주는 돈은 받아도 돼. 아빠 옷은 엄마가 사드릴 테니까. 아휴, 우리 아들이 아주 효자네, 효자야. 전 일찍 철이 든 아들이 기특하면서도 한편으로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제가 부족한 게 많은 엄마라 아이가 일찍 어른이 됐나 싶었어요. 그래도 남편이 돌아온 이후엔 아이들도 좋아하고 저도 누군가 의지할 사람이 생겨 안심이더라고요. 한국에 돌아온 남편은 건설 현장 일을 정리하고 중장비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중동에서 벌어온 돈 대부분을 투자하긴 했지만 그래도 희망이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대표님, 갑자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요즘 다들 어려운 거 저도 아는데 갑자기 이러시면 저희 다 죽습니다. 하지만 만년 호황일 줄 알았던 건설 경기가 휘청이면서 남편의 사업도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 때문에 집안 사정은 남편이 중동에 가 있을 때보다 훨씬 어려워졌어요. 일단 직원들 월급부터 해결해야 했기에 남편은 대출을 받아 직원 월급부터 해결해야 할 지경이었죠. 아빠, 나 CD 플레이어 사준다고 했잖아요. 친구들한테 벌써 자랑 다 해놨는데 왜 거짓말해요? 딸, 이 아빠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이번 달은 너무 힘들어서 그래. 다음 달에 꼭 사줄게. 약속해. 철없는 사춘기 딸은 갖고 싶은 걸 안 사준다며 여전히 어리광을 부리더군요. 저희가 정말 돈이 없어 사달라는 걸 사주지 못하자 언젠가부턴 살살 거짓말까지 해서 용돈을 타가더라고요. 엄마, 저 학교에서 단체로 체육복 산대요. 그러니까 돈 좀 주세요. 뭐 체육복을? 학기 초도 아닌데 무슨 체육복을 사. 저번에도 문제집 단체로 산다고 돈 받아가더니. 아, 진짜예요. 내가 그럼 거짓말하겠어요? 이제 더워지니까 여름 체육복 사야 된다고요.
지 오빤 부모님 걱정 안 시키겠다고 학원 하나 안 다니며 공부만 하는데 저희 딸은 뭐가 문제여서 저러는지 모를 지경이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남편의 사업은 결국 부도를 맞았고 남편은 모든 일을 정리하고 퀵 서비스 일을 시작했어요. 마흔이 넘어 시작한 배달 일이 쉽지만은 않았을 텐데 남편이 힘든 일을 하면서도 언제나 제게 더 미안해하곤 했습니다. 여보, 오토바이 운전 항상 조심하고 추우면 장갑이랑 목도리 꼭 해. 답답하다고 풀지 말고. 알겠지? 요즘 당신이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 걱정이야. 고생은 무슨. 중동도 갔다 왔는데 이까짓 일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내 걱정하지 마. 나야말로 당신한테 항상 미안하지. 몇 년이나 떨어져 있었으면서 한국 와서 제대로 호강도 못 시켜주고. 그래도 우리 아직 젊으니까 열심히 살다 보면 또 좋은 날이 올 거야. 남편은 더운 날 추운 날에도 언제나 오토바이를 타고 달렸습니다. 어느 날은 아들 녀석이 아빠가 밖에서 일하는 게 걱정된다며 튼튼한 헬멧을 사가지고 왔더라고요. 아빠, 이거 제가 주말에 아르바이트해서 샀어요. 지금 아빠 쓰고 다니는 헬멧 엄청 오래된 거잖아요. 가게 아저씨가 그러는데 이게 요즘 제일 안전한 헬멧이래요. 아무리 답답해도 헬멧 꼭 쓰고 다니셔야 돼요. 아휴, 동진아. 공부하기도 바쁠 텐데 언제 아르바이트를 했어. 고마워, 우리 아들. 이 헬멧이 아빠를 든든하게 지켜줄 것 같구나. 아빠가 빼놓지 않고 꼭 쓰고 다니마. 아빠를 지켜주고 싶다는 아들의 마음이 통해서일까요? 그로부터 며칠 뒤 남편은 신호를 받고 갑자기 껴드는 차량에 치여 무려 전치 24주의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남편 사고 소식에 너무나 놀라 하던 일을 팽개치고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병원에 도착해보니 남편은 척수 손상으로 이미 수술실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불행 중 다행으로 헬멧을 착용해서 머리엔 문제가 없었지만 문제는 남편 하반신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였죠. 내 다리가 왜 이런 거야? 의사 선생님, 제 다리에 전혀 감각이 없어요. 이거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는 거죠? 네? 이대로 다리를 못 쓰면 저희 식구들 어떻게 먹여 살려요? 난 이제 끝이야, 끝. 여보, 재활치료 열심히 받고 계속 움직여 놨는데 우리 이대로 주저앉을 순 없잖아. 그니까 내 손 잡고 조금이라도 움직여보자. 어? 가족들을 책임지겠다고 퀵서비스 일까지 마다치 않던 남편은 오토바이를 탄 지 5년 만에 결국 걷지를 못하게 되었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이 그래도 재활을 열심히 받으면 조금이라도 걸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미 삶의 의지를 다 잃은 남편은 자꾸만 주저앉기만 했습니다. 남편이 점점 가라앉을수록 저도 함께 지쳐갈 수밖에 없었고요. 당신 운동을 해야 걷는다잖아. 자꾸 주저앉기만 하면 어떡해. 내가 옆에 있으니까 나 믿고 한 걸음이라도 걸어보자. 딱 한 걸음이라도. 힘들다고. 나 힘들어. 당신이 내 마음을 알아? 나도 움직이고 싶어. 나도 뛰고 싶어. 근데 내 다리가 말을 안 듣는 걸 어떡해. 평생 큰 싸움 한 번 없던 저희 부부도 이 무렵엔 참 많이도 싸웠습니다. 그런데 점점 침몰해 가던 저희 가정을 또 한 번 일으켜 세운 게 바로 저희 아들이었어요. 아빠, 많이 힘드시죠? 그러면 제 등에 업혀서라도 산책하실래요? 바람이라도 좀 쐬다 보면 기분이 좀 나아지실 거예요. 그러다 괜찮아지시면 그때 다시 걸어보면 어때요? 아들은 일단 남편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겠다며 남편을 등에 업고 산책을 다녔습니다. 남편도 자식 등에 업히는 게 영 미안했는지 다시 내려서 걸어보려고 하더라고요. 어느새 다 자란 아들은 남편이 힘들 때마다 언제든 등을 내어주었죠. 아들, 이 아빠 많이 무겁지? 미안하다. 너한테 이런 짐을 짊어지게 하고 아빠 다시 열심히 재활할게. 그래서 꼭 우리 아들, 딸, 네 엄마 손잡고 걸어볼게.
아들 덕분에 다시 힘을 내기 시작한 남편은 오래 걷지는 못해도 목발을 짚고 서 있을 정도로 다리 힘이 나아졌습니다. 생계 활동을 하거나 다시 예전처럼 오토바이를 탈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집안에서라도 움직일 수 있게 된 게 저로선 정말 다행이었어요. 사실 남편 사고 이후 전 돈도 벌어야 했고 집안일, 아이들 육아까지 몽땅 책임져야 했으니까요. 종일 마트에서 일하다가 밤늦게 집에 돌아 남편을 돌보고 밀린 집안일 하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저 없을 때 알아서 밥도 먹고 설거지도 해두니까 그것만으로도 한시름 덜 수 있었어요. 그렇게 집안이 좀 잠잠해지나 했더니 한동안 잠잠했던 딸이 사고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아빠 병원비 수납 그거 내가 할게요. 엄마가 언제 그런 것까지 신경 쓰겠어요. 나한테 입금해주면 내가 아빠 병원도 모셔가고 수납도 할게요. 그래? 정말 네가 할 수 있겠어? 아빠 아직 걷는 게 불편해서 옆에서 계속 부축해야 할 텐데. 아이, 괜찮아요. 아빠 가벼워서 그건 일도 아니에요. 아예 돈 낼 일은 내가 맡아서 할게요. 그러니까 엄마 신경 쓰지 말아요. 딸은 아빠 병원비를 본인이 내겠다며 제게 꽤 큰 돈을 가져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금이나 집세, 공과금도 자기가 내겠다며 아예 통장채로 들고 가더라고요. 그 돈들은 어차피 나가야 할 돈이니 전 딸이 도맡아 해주겠다는데 고맙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게 다른 꿍꿍이었을 줄이야 상상도 못했네요. 여보, 오늘도 딸내미하고 병원 잘 갔다 왔어? 그래도 우리 딸이 철들었나 봐. 지 아빠 모시고 병원 갈 생각을 다 하고 말이야. 어? 나 오늘 동진이하고 병원 다녀왔는데. 에휴, 재선이 그 녀석은 야 아빠 아프다는데 코빼기도 안 비춰. 뭐? 재선이가 당신 병원 데려간다고 병원비도 다 받아갔는데 진짜 동진이랑 갔어? 알고 보니 딸이 병원비만 받아가고 남편 병원은 지 오빠한테 다 떠맡기고 있더라고요. 첫째 녀석은 병원비 달라는 소리도 안 하고 묵묵히 남편과 병원에 다녔더라고요. 전 그제야 딸에게 맡겨뒀던 통장이 번뜩 생각났습니다. 집세도 내고 여러 세금도 다 내겠다고 했는데 속내를 알고 보니 저희 돈을 뜯어갈 계획이었나 봅니다. 저는 당장 딸을 집으로 불러들였어요. 너 지금 어디야? 아빠 병원 모시고 간다고 병원비도 미리 다 받아가더니 그 돈 어디다가 썼어? 당장 통장 들고 집으로 와. 아, 엄마, 내가 나중에 다 돌려드리려고 했어요. 내가 무슨 도둑이에요? 그리고 딸한테 이 정도 돈도 못 줘요? 누가 보면 수천만 원 되는 줄 알겠네. 나도 그런 취급 받으면서 집에 가고 싶지 않아요. 이 돈은 나중에 나 시집 갈 때 줄 돈 미리 줬다고 생각하세요. 딸은 그러더니 가족들 번호를 다 차단하고 잠수를 타버렸습니다. 저는 졸지에 노후 자금용으로 조금 저축해 두었던 돈을 딸에게 다 뺏기고 말았어요. 마음 같아선 신고라도 해버리고 싶은데 네 배 아파 낳은 딸을 신고할 수도 없고 제 손으로 직접 통장을 맡겼으니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아휴, 동진아, 재선이가 엄마 통장을 들고 가버렸어. 돈도 이미 싹 빼서 가져갔더라. 이를 어쩌면 좋니?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당장이라도 딸을 잡으러 가겠다고 난리였어요. 아들의 황당함과 분노로 어쩔 줄 모르는 저희를 진정시켰죠. 재선인 제가 찾아볼게요. 우선 두 분 생활비 하실 돈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저도 여유가 있지는 않아서 50만 원씩이라도 생활비 보내드릴게요. 우선 재선이 찾기 전에 그 돈으로 생활하고 계세요. 저희 부부가 딸한테 노후 자금까지 뺏기고 남편 또한 집에 있는 상황인 걸 알고 아들은 살림에 보태라며 제 월급을 쪼개 매달 50만 원씩 보내왔더라고요. 저흰 염치불구하고 그 돈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미안하다 아들. 엄마 아빠 사정이 너무 힘들어서 우리 아들한테도 이런 짐을 안겨주게 됐다.
그런 말씀 마세요. 어려울 때일수록 가족끼리 똘똘 뭉쳐야죠. 전 괜찮으니까 괜화만 갖지 마세요, 엄마. 아들은 30대 초반에 장가 가기 직전까지도 빼놓지 않고 생활비를 보내주었어요. 제가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건 그저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횟감을 떠오거나 생선이나 구워주는 것뿐이었어요. 아들, 이번 달에도 생활비 보내줘서 고맙다. 오늘 시장에서 너 좋아하는 회 좀 떠왔어. 너 예전부터 회라고 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났잖니. 많이 먹어. 아들, 항상 고맙고 미안하다. 엄마, 저 회 진짜 좋아하는 거 알죠? 전이 회 한 접시로도 충분해요. 그럼 잘 먹겠습니다. 아들은 늘 괜찮다고 했지만 저도 아들에게 내내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기에 이 다음에 장가 보내면 생활비를 받지 않을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데려온 아가씨가 먼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 전 사실 어렸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아버진 17살 때 사고로 돌아가시고 엄만 제가 24살 때 지병으로 세상을 뜨셨고요. 전 형제자매도 없어서 이 세상의 가족이라곤 이제 제 남편이 될 이 사람이 유일해요. 아유, 젊은 사람이 어려서부터 고생이 참 많았네. 물론 어렵겠지만 앞으로 우리를 부모님으로 생각해도 좋겠다. 결혼하고 나면 다 한 가족 아니겠니? 우리가 새아가 너한테 기대로 어깨가 돼줄 수 있으면 좋겠구나. 말씀만으로도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 그래서 말씀인데 저희 결혼 후에 분가 안 하고 어머님, 아버님하고 함께 살고 싶어요. 며느리 먼저 합가하고 싶다며 저희의 허락을 구했습니다. 저야 당연히 며느리 함께 살면 좋지만 그래도 신혼부터 아프고 나이 든 시부모랑 사는 게 괜찮을까 싶어 몇 번 다시 생각해 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끝까지 뜻을 고수했습니다. 엄마, 저도 선이 고지 못 꺾어요. 그러니까 저희 좀 받아주세요. 선이가 예전부터 온 가족이 한 지붕 밑에서 복작복작 사는 게 꿈이었대요. 저희 부부는 결국 아들 며느리의 부탁을 받아들여 한 지붕 한 가족이 되었답니다. 며느리 시부모가 어색할 텐데도 항상 먼저 말도 걸고 저희 먹으라고 맛있는 식사도 만들어줬어요. 어머님, 아버님, 이거 연어구이인데 한번 드셔보세요. 매번 고등어나 삼치만 드시는 것 같아서 제가 특별히 구워봤어요. 연어가 염증에도 좋고 신경을 보호해주는 효능이 있어서 아버님께 특히 좋은 음식이래요. 어머나, 우리가 며느리 덕에 안 먹어본 음식도 먹어보고 완전 호강하는구나. 나야 맨날 먹던 음식만 하지 젊은 사람들이 뭘 먹는지 잘 몰라. 선이랑 이렇게 함께 산 이후로 우리도 완전 젊게 사는 것 같다니까. 동진아, 너도 어서 와라. 네가 제일 좋아하는 생선 요리야. 정말로 며느리가 들어온 이후로 오랜만에 한숨소리보다 웃음소리가 집안 가득했습니다. 더군다나 아들 내외는 매번 먼저 장을 봐오거나 생필품을 사오면서도 여전히 50만 원의 생활비를 보내고 있었고요. 시간이 조금 흘러 손주도 한 명 낳았는데 그래도 늘 빼놓지 않고 생활비를 보내더군요. 아유, 이제 생활비 보낼 필요 없다. 아이 키우는데 들어가는 돈도 많은데 우리 주지 말고 모아뒀다가 너 있어. 어머님, 이건 그냥 용돈 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가 어머님, 아버님 그늘 아래서 마음 편하게 지내는 대가로 생각해 주세요. 저희가 드리는 게 당연하죠. 솔직히 저희도 이렇게 드릴 수 있다는 게 오히려 감사해요. 어머님, 아버님이 계셔서 저희가 마음 놓고 일도 하고 아이도 키울 수 있는 거니까요. 며느린 저희 마음 불편할까봐 너스레까지 떨면서 말해주더라고요. 전 언제나 속 깊고 효심 깊은 며느리에게 고마웠습니다. 제가 바쁠 때 먼저 나서서 저희 남편 병원이나 약도 챙겨주고 잠수탄 저희 딸보다 더 저희를 챙겼으니까요. 그렇게 아들을 결혼시키고 7년이 훌쩍 흘렀습니다. 저희 손주도 한미 하면서 어찌나 애교를 부리던지요. 이젠 손주도 어느 정도 컸고
저희도 함께 사는데 익숙해졌겠다 싶어 정말 오랜만에 가족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행 장소는 당연히 아들이 좋아하는 근교 바다였고요. 남편도 오랜만에 바다 구경을 하니 참 좋아하더라고요. 엄마, 검색해보니까 이 근처에 낚시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따 가서 낚시해 올게요. 오늘 화로에 한번 실컷 드셔보세요. 아이고, 회는 네가 제일 좋아하지. 우린 오늘 삼겹살 먹으려고 몇 근이나 사왔다. 그지 어머마? 네, 맞아요. 아유, 이 사람이 맨날 회 타령만 하니까 저도 오늘따라 삼겹살이 더 먹고 싶은걸요? 오늘 생선 잡아오면 당신 실컷 먹어. 평소에도 아들 덕분에 자주 회를 먹었기에 그날 여행지에선 가족들 대부분 삼겹살을 먹었습니다. 아들은 물고기 몇 마리를 뚝딱 잡아오더니 직접 손질까지 해오더라고요. 이 맛있는 걸 왜 안 드세요? 주호야, 너 오늘 아빠가 잡은 회 한번 먹어볼래? 싫어요. 난 오늘 엄마가 구워주는 고기 먹을 거예요. 아빠 집에서도 맨날 물고기 먹잖아요. 손진 그러더니 코를 막고 얼굴을 찡그리더군요. 저희는 그 모습을 보고 배꼽이 빠져라 웃었어요. 아유, 그래. 너 그 회 좀 그만 먹을 때 됐다. 그나저나 너 구충제는 잘 챙겨 먹고 있지? 날고 좋아하는 그런 것도 신경 써야 돼. 제가 직접 잡은 건 싱싱해서 괜찮아요, 엄마. 다들 안 먹는다고 하면 저 혼자 포식합니다. 아들은 오히려 좋다며 실컷 회를 먹었고 저희도 맛있게 저녁 바비큐를 즐겼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즐거웠던 여행의 후유증은 상상도 못한 결과로 돌아왔어요. 분명 여행 때만 해도 다들 괜찮았는데 유독 저희 아들만 컨디션이 안 좋다며 힘들어 하더라고요. 여행 땐 분명 괜찮았는데 자꾸 식은땀이 나고 이제 몸에 두드러기까지 나요. 다리도 자꾸 붓는 것 같고. 어? 아유, 너 진짜 팔다리가 좀 부은 것 같네. 병원이라도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뭘 잘못 먹었나? 하지만 미처 병원에 갈 시간도 없이 침대에 누워 쉬고 있던 아들은 갑자기 쇼크 증상을 보이며 쓰러졌습니다. 저와 며느리는 급히 119를 불러 아들을 병원에 데려갔지만 충격적이게도 아들은 채 하루를 견디지 못하고 눈을 감고 말았어요. 의사 선생님 소견으론 비브리오 폐혈증으로 인한 급성 폐혈성 쇼크라고 했습니다. 여름철 해산물을 먹고 감염된 것으로 보인다면서요. 저는 그 모든 것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멀쩡하던 아들이 단 하루 만에 세상을 떠나다니, 그것도 여행지에서 먹은 생선회 때문이라니, 대체 제가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겠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내 아들이 갑자기 왜, 젊고 건강한 내 아들이 그깟 회 좀 먹었다고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돼요. 어떻게 내 아들이 이렇게 갑자기 가버릴 수가 있어요? 어머님, 저희 어떡해요? 저 사람 없이 저하고 우리 주어 어떡해요? 여보, 눈 좀 떠봐. 제발 좀 일어나 보라고. 아유, 동진아, 이렇게는 안 된다. 네가 언제부터 부모 가슴에 이런 대못을 박는 불효자였어. 이 애비가 잘못했다. 그러니 제발 눈 좀 떠봐. 하지만 호련히 떠나버린 아들은 영영 저희 곁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죽음이 얼마나 갑작스러웠는지 장례식장에 온 조문객들도 다들 이 상황을 쉽게 믿지 않았어요. 저희 가족들도 장례가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까지 이 끔찍한 현실을 계속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동진아, 엄마 왔다. 오늘 너 좋아하는 생선찜. 아니야, 오늘은 찌개나 끓여 먹자. 그래도 괜찮지? 동진아, 엄마가 말하는데 너 어디 있는 거니? 나와서 인사도 하지 않고. 어머님, 이제 그 사람 없잖아요. 어머님 아들이 이제 저희 곁에 없다고요. 너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아들이 왜 없어? 걔가 어디 가기라도 했단 말이야? 아, 또 낚시 갔구나. 그치? 그런 거지?
어머님, 제발요. 어머님 이러시면 저 너무 힘들어요. 며느린 계속 아들을 찾는 절 붙들고 한참이나 오열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며느린 슬픔에 몸도 가누지 못하는 남편과 절 대신에 식사를 차리고 집안을 돌보고 손주까지 전부 혼자 감당했어요. 전 여전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지만 제가 먼저 결단을 내려야 할 때인 것 같았습니다. 어머마, 너 여기 좀 앉아봐라. 너한테 내가 긴히 할 얘기가 있다. 이제 내 아들도 저 멀리 가버렸으니 너도 더 이상 우리 때문에 고생하면서 살 필요 없다. 이쯤 했으면 너도 최선을 다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너도 네 살 길 찾아 떠나거라. 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 살 길이라뇨. 어머님, 아버님과 함께 사는 게 제 살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 마세요. 저 정말 서운해요. 서운해도 어른 말 들어. 이 나이가 아직 40도 안 됐는데 너한테 의지하며 사는 게 우리한테 더 흠이야. 더는 말할 것도 없으니 다음 달에 당장 집 알아봐서 나가. 어머님, 어머님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저는 눈물까지 보이는 며느리를 차갑게 쳐냈습니다. 그러면서 뒤돌아 혼자 눈물을 삼켜야 했죠. 저도 실은 딸 같은 며느리와 한평생을 같이 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저 젊은 아이 앞길을 저희가 망칠 수는 없잖아요. 며느리의 인생을 위해서라도 저희가 놓아주는 게 맞는 것 같았죠. 하늘에 있는 아들도 그걸 바라고 있을 거고요. 며느린 제가 아무리 냉정하게 말해도 끝까지 함께 살고 싶다며 버텼습니다. 저는 결국 며느리에게 상처될 걸 알면서도 더 냉정하게 말해야 했어요. 넌 어떻게 네 입장만 생각하니? 이제 내 아들도 없는데 너하고 우리하고 완전 남남이라고, 남남. 우리 언제까지 남남이 너랑 같이 살아야 하는데? 어머님 저 나가게 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저 다 알아요. 저랑 같이 사는 게 마음 쓰이시면 저 나가서 살게요. 하지만 지금처럼 자주 찾아뵙긴 해주세요. 제 친부모님이 되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저 버리지 마세요, 어머님. 남편도 없는데 그럼 전 앞으로 누굴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며느리가 그렇게까지 말하니 저도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아 더는 냉정하게 말할 수 없겠더라고요. 결국 며느린 손주와 함께 분가했고 저희는 아들 며느리의 빈자리를 느끼며 또다시 절망했답니다. 하지만 절대 티내지 않았어요. 그저 며느리가 나중에 좋은 사람이라도 만나면 새 출발할 수 있게 빌어주고 있었죠. 그런데 그 다음날 제 통장을 확인해보곤 저희는 깜짝 놀라 며느리를 다시 찾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어머마, 지금 통장에 찍힌 이 돈은 다 뭐니? 왜 또 50만 원을 보냈어? 이제 생활비로 쓸 것도 아닌데 실수로 보낸 거야? 실수 아니에요, 어머님. 저 결혼할 때 남편이랑 약속했거든요. 저희가 힘닿는 데까진 부모님 잘 모시자고요. 그러니까 그 돈 하늘에 있는 아들이 보낸 거라고 생각하시고 부디 받아주세요. 그이 보험금까지 저한테 다 주셨잖아요. 분가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며 직장 생활이 힘들어진 며느린 작은 반찬 가게를 차렸습니다. 저흰 당연히 며느리 몫이라 생각하고 아들 보험금은 쳐다도 보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며느리 마음에 걸린 모양이었어요. 너 앞으로 혼자 주워도 키워야 하는데 돈이 어딨다고 생활비를 보내. 우린 이미 네 마음으로도 충분히 받았다. 그러니 다음 달부터는 절대 이런 짓 하지 마. 하지만 며느린 다음 달에도 그 다음 달에도 계속 돈을 보내왔습니다. 저희가 그 돈을 모아 다시 입금을 해도 어느새 도로 입금을 해놨더라고요. 이뿐만 아니라 제가 문도 안 열어주는데도 계속 저희 집 앞에 찾아와 반찬 가게 반찬과 명절 생일 선물을 두고 갔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제가 이런 며느리를 밀어낼 수 있겠나요? 결국엔 저도 두 손 두 발 다 들고 말았습니다.
어머마, 내가 졌다. 내가 졌어. 예전에 동진이가 선이 네 고집이 대단하다더니만 그 말이 정말이구나. 그래도 행여 부담이거나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지 너 좋을 대로 편하게 해도 된다. 알겠지? 넌 이미 너무 많은 걸 우리에게 해줬어. 며느린 그 이후 5년 동안 아들이 살아있을 때와 똑같이 저희를 챙기고 살뜰하게 모셨어요. 저는 며느리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그저 안부 전화만 나누며 먼저 찾아가지 않았죠. 사실 며느리가 언제든 떠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정을 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매일같이 전화가 오던 며느리의 전화가 뜸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보, 요즘 선이한테 연락이 통 안 오네. 드디어 선일 떠나보내야 할 때가 온 건가? 보내도 한참 전에 보냈어야 했는데 우리가 너무 오래 붙잡고 있었던 거지. 혹시 어머니 재혼이라도 한다고 하면 아무 말 하지 말고 있자고. 착한 아이니 우리가 얼마나 마음에 걸리겠어. 하지만 그로부터 며칠 뒤 며느리는 상상치도 못한 몰골로 늦은 밤 저희를 찾아왔더라고요. 그때가 밤 10시도 넘은 시간이었는데 갑자기 누군가 저희 집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누군가 싶어 급히 나가보니 세상에 며느리가 아주 수척한 얼굴로 문 앞에 서 있더군요. 어머님, 죄송해요. 저 어머님이 해주시는 청국장이 너무 먹고 싶어서 왔어요. 저 청국장 좀 끓여주세요. 며느린 그러더니 갑자기 주저앉아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전 일단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고 며느리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리고 자초지정을 물었어요. 갑자기 이 시간에 청국장이 먹고 싶어서 왔다고? 너 솔직하게 말해. 무슨 일 있는 거지? 대체 무슨 일이길래? 진짜예요. 저 어머님 청국장 먹고 싶어서 왔어요. 왜냐면 저 앞으로 어머님이 해주시는 거 영영 못 먹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어머님, 저 암이래요. 저 어떡해요? 저 대장암 말기래요. 저 죽으면 우리 주호는 어떡해요? 엄마도 아빠도 없으면 우리 아들 불쌍해서 어떻게 해요? 저는 누가 뒤통수를 한 대 때린 것처럼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제 아들을 데려간 거로도 모자라 왜 착한 저희 며느리까지 데려가려고 하시는지 따져 물을 수만 있다면 신의 멱살이라도 잡고 싶더라고요. 전 일단 어깨를 들썩이며 우는 며느리를 힘껏 안아주었어요. 죽긴 누가 죽어. 내가 너 살릴 거야. 하루아침에 떠나보내는 건 우리 아들 하나로 족하다. 내가 저승 입구에 가서라도 너 데려올 거야. 그러니까 너 마음 단단히 먹어. 주올 위해서라도 네가 마음 독하게 먹어야 산다. 그래야 살아. 어머님, 저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그래도 이렇게 어머님, 아버님이 계셔서 다행이에요. 혹시 저 잘못되면 우리 주호 잘 좀 부탁드려요. 저한테 가족이라고 두 분뿐이잖아요. 그런 소리 말라니까. 너 주호 장가가고 손주들 낳는 것까지 다 보게 할 거야, 내가. 며느리는 아무래도 저희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러 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 며느리를 그렇게 보낼 수 없었어요. 며느리의 병명을 알게 된 그날 이후부터 제 삶엔 또다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어요. 이번엔 사람을 살리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우선 전 며느리 손을 꼭 붙잡고 병원으로 향했죠. 거기서 자세한 진단명을 듣고 할 수 있는 모든 치료를 다 해달라고 부탁할 작정이었습니다. 환자분 검사 결과 종합해 본 결과 대장암이 이미 말기 단계로 보입니다. 암세포가 원발 부위에서 주변 림프절을 넘어 간과 복막으로까지 전이된 상태로 보이네요. 현재는 항암으로 암의 진행 속도를 늦추고 증상을 완화하는 완화적 치료를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상되는 생존 기간은 환자분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적극적으로 항암 치료를 병행하면 조금 더 시간을 벌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힘드시겠지만 지금부턴 저희 의료진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의사 선생님도 말기인 저희 며느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 제가 어떻게 저희 며느리를 먼저 포기하겠어요? 전 우선 대장암 치료에 가장 저명하신 의료진들을 찾아 힘했습니다. 양의학, 한의학, 자연치료 뭐든 가리지 않았어요. 어머마, 이거 차가버섯 가루인데 얼른 먹어라. 이게 대장암에 그렇게 좋다는구나. 그리고 삼시세끼 정성으로 몸에 좋다는 건 다 해먹였습니다. 대장암 완치의 첫 번째 비법이 바로 매일 먹는 음식이라길래 가장 먼저 가정의 식단부터 싹 바꿨죠. 이제부턴 매일 네 입에 들어가는 게 곧 약이란다. 내가 식단에 신경 쓸 테니 너도 먹기 힘들더라도 조금이라도 더 먹어봐. 항암을 시작한 이후 며느린 부쩍 밥 먹는 걸 힘들어 하더라고요. 약기운 때문에 속이 늘 메스껍고 입안은 헐어서 상처가 잡히니 뭐든 삼키길 고통스러워했죠. 가끔은 음식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을 하고 주방 근처에 가는 것도 싫어했고요. 그 때문에 전 밥을 해다가 며느리가 누워있는 침대 머리맡까지 밥상을 차려갔습니다. 저는 매 끼니가 곧 치료라고 믿었으니까요. 어머님, 저 뭘 먹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따 먹을게요. 안 돼. 그러지 말고 한 숟갈이라도 먹어보렴. 어? 딱 한 숟갈만이라도. 저는 매 끼니 흰쌀밥 대신 현미와 귀리, 보리 등을 섞은 잡곡밥을 지었습니다. 반찬은 기름기 없는 두부나 브로콜리, 데친 시금치처럼 소화에 부담이 없고 항산화 성분이 많은 채소들을 항상 준비해뒀고요. 또 토마토, 당근, 양배추, 마늘 같은 채소들도 매일 식탁에 올렸습니다. 특히 양배추는 대장 건강에 좋다고 해서 찜, 샐러드, 국으로 질리지 않게 바꿔가며 먹였습니다. 이야, 당신 완전 장금이가 따로 없네. 며느리 덕분에 나도 건강식을 실컷 먹게 됐구만. 네 시어머니가 밥하느라 고생이 아주 많다. 그러니까 얼른 힘내서 이겨내야지, 아가. 네, 저 때문에 어머님이 너무 고생인 것 같아서 어쩌면 좋아요. 죄송해요, 어머님. 아유, 죄송하긴. 나한테 고맙거든. 뭐든 열심히 먹어. 꼭꼭 씹어 먹고. 난 너만 밥 잘 먹으면 그걸로 됐어. 이렇게 밤낮으로 건강식을 해먹이니 며느리 얼굴빛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그동안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서 얼굴이 말이 안 되게 헬쓱했었는데 식사를 잘 챙기니 그래도 전보단 살도 제법 올라왔어요. 며느리가 조금 기력을 회복한 이후엔 하루에 10분이라도 같이 산책을 했고요. 가끔 걷기 힘들어할 때도 있었는데 그땐 제가 얻고라도 산책을 시켰답니다. 어머님, 저 내려주세요. 어머님 허리 아프시잖아요. 아니면 집에 가서 휠체어 가지고 올게요. 아니다. 언제 가서 그걸 가져오겠니? 그냥 내가 이렇게 업고 가지. 너 살이 쏙 빠져서 주 업고 다니는 것보다 가벼워. 얼른 살이 좀 쪄야 할 텐데, 그지? 며느리와 매일 그러고 다니니 오래전 남편이 재활 받을 때 항상 손을 붙잡고 다니던 아들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그때 저희 아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들이 지금 곁에 있었다면 아픈 며느리의 손을 꼭 붙잡고 열심히 운동을 시켰겠죠. 선이야, 이렇게 시어머니 손잡고 다니는 거 별로지? 동진이가 있었으면 네 손을 잡고 산이며 들이며 잘 다녔을 텐데 말이야. 전 어머님 손잡고 다니는 거 참 좋은데요. 그이가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어머님 손이 참 따뜻해서 좋아요. 오래전 돌아가신 친정어머니도 손이 참 따뜻하셨거든요. 아픈 절 귀찮다는 말도 한 번 안 하시고 이렇게 정성으로 돌봐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 전 요즘 어머님 아버님 덕분에 하루씩 더 살게 되는 것 같아요. 나야말로 너한테 참 고맙다. 네가 우리에게 보여준 한결같이 따뜻한 그 마음이 고맙고 오래전 내 친딸은 부모 싫다고 돈만 챙겨서 떠나버렸는데 네가 그 빈자리를 채워주었잖니. 그러니 오래오래 지금처럼
손 꼭 맞잡고 살자. 넌 처음 만난 그 순간부터 내 딸이야. 그래도 산책의 효과가 제법 있었는지 처음엔 겨우 10걸음도 힘겨워하다가 몇 달이 지나니 동네 공원까진 걸어 나갈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러더니 얼굴빛도 점점 좋아지고 눈빛이 예전처럼 또렷해졌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온 정기검진 날 의사 선생님은 연신 차트를 들여다보며 믿기지 않는 얼굴로 말씀하셨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결과입니다. 암덩어리 크기가 절반 이상 줄어들었어요. 보통 말기 환자분들에겐 이렇게까지 호전되는 경우가 드물어요. 환자분 체력이 많이 좋아져서 항암제 효과도 좋아진 것 같네요. 전 그 자리에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며느리도 제 손을 꼭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 다시 살 수 있을까요? 저희 어머님, 아니, 엄마 아빠 곁에서 더 오래 살 수 있는 걸까요?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의사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직 완치라고 말하긴 이르지만 지금처럼 식사 잘하시고 운동 꾸준히 하시면 충분히 회복 가능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기적이라고밖에 설명할 길이 없네요. 의사 선생님은 저희가 기적을 만들어냈다며 놀라워하셨어요. 그 이후 전 며느리가 완치 판정을 받도록 더욱 열심히 병간호를 해나갔답니다. 사실 말기였던 암이 많이 호전되다는 것이지 아직 완치까진 갈 길이 멀었으니까요. 몇 년이 지난 지금도 전 며느리 손자와 같이 살며 가족들 건강에 누구보다 제일 힘쓰고 있습니다. 할머니, 나 오늘 학교 체력장에서 1등 했어요. 그리고 저 편식도 안 하고 채소도 잘 먹는다고 칭찬도 많이 받았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랑 오래오래 살면 저 계속 체육 시간에 1등 할 수 있겠죠? 그럼 당연하지. 우리 주원 밥도 잘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니까 계속 1등 할 수 있을 거다. 요즘 저녁 산책엔 어느새 쑥쑥 자란 손자가 항상 함께하고 있답니다. 저도 나이가 나이인지라 지칠 때가 많은데 그때마다 손자가 손도 잡아주고 뒤에서 밀어주기도 합니다. 어머님, 많이 힘드세요? 너무 힘드시면 이제 집에 돌아갈까요? 아니다, 아니야. 나도 운동 좀 더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뒤처지면 주호가 할머니 느려서 싫다고 할 거 아니냐. 그지? 아니에요. 할머니 느려도 안 싫어요. 전 할머니가 제일 좋아요. 제 아들의 얼굴을 쏙 빼닮은 손준, 요즘 저희 집안의 웃음꽃 담당이랍니다. 가끔 몸이 아무리 피곤해도 손주 재롱을 보며 다시 힘을 내곤 해요. 저희 며느린 체력을 많이 회복해서 요즘엔 오전에 반찬 가게 다시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간도 맞춰주고 함께 음식도 만들며 실컷 수다를 떨고 있네요. 어머님, 저는 멸치조림만 하면 왜 이렇게 딱딱해질까요? 어머님 해주신 멸치조림은 부드럽고 맛있는데 제가 하면 이렇게 늘 과자처럼 돼요. 그건 말이다. 너무 센 불에 볶아서 그래. 멸치는 처음에 살짝만 볶아 비린내를 잡고 양념 넣을 땐 불을 줄여서 은근히 졸여야 돼. 그래야 멸치가 양념을 머금으면서 부드럽지. 그리고 마지막에 물엿 조금만 넣으면 반짝반짝 윤기도 나고 딱딱해지지도 않어. 며느린 요리 솜씨가 좋아서 제가 이렇게 옆에서 조금만 알려줘도 금세 저보다 맛있게 음식을 만들곤 합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숟가락조차 들 힘이 없던 며느리가 이렇게 제 옆에서 반찬을 만들며 웃고 있으니 이게 바로 하늘이 주신 기적이 아닐까 싶네요. 가끔은 남편과 인생이란 게 얼마나 예측할 수 없는지 이야기하곤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사업 부도와 남편의 사고로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기도 했고 또 아들을 떠나보내며 인생을 정말 포기하고 싶었지만 또 이렇게 다시 웃을 수 있는 평범한 하루가 찾아온 게 참 신기한 것 같네요. 사람 인생이라는 게 참 얄궂은 것 같다. 그래도 어쩌겠니? 한 번 살다 가는 인생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야지. 한 사람에겐 버틸 수 있을 정도의 실험만 주신다던데 우린 그래도 그 많은 시련을 잘 이겨낸 것 같지?
그럼 당연하지. 무엇보다 다 당신 덕분이야. 내가 이다리를 하고도 기죽지 않고 사는 것도, 우리 며느리가 다시 건강을 찾아 가게까지 하는 것도 모두 당신의 노력이고 정성이야. 그러니까 나 잘났소 하고 조무수대기도 해봐, 이 사람아. 당신이 그렇게 말해주니까 이때까지 힘들었던 게 다 보상받는 것 같네. 내 정성을 알아줘서 고맙소, 우리 신랑. 결국 가족끼리 제일 중요한 건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는 거 아니겠어요? 전 남편과 며느리에게 늘 고맙다 소리를 듣고 사니 이만하면 충분히 돌려받은 것 같습니다. 요즘은 며느리와 같이 반찬 가게 일을 하는 게 제일 즐거운 제 일과 중 하나예요. 며느리가 아직 완치 판정을 받은 건 아니지만 지금처럼만 건강을 돌본다면 곧 완치라는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 사연을 쓸 때 어떤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려야 제 마음이 전해질까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본 결과 저는 제 인생을 이야기해 드리면서 암으로 고통받는 많은 환자 가족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병이라는 것이 마음의 문제도 커서 혼자서는 병을 이겨내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곁에서 함께 해주는 가족의 응원, 지극한 보살핌,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희망이 있다면 분명 기적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기적이 반드시 있다고 재차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좋지 않은 경우도 많잖아요. 하지만 전 굳게 믿고 있답니다. 아무리 고부지간이라도 서로 조금만 더 이해하고 많은 대화를 통해 마음을 나눈다면 누구보다도 따뜻하고 든든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부디 서툴게 적은 제 사연을 통해 많은 분들에게 작은 희망이 싹트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며느리가 다시 웃음을 되찾은 것처럼 이 사연을 접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도 반드시 희망의 빛이 비치길 간절히 기도할게요. 그리고 언젠가 저처럼 기적은 분명히 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다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